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가지고 네. 총 524명입니다. 5일 만에 26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김현시도 1.5단계 격상을 해야 된다. 또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면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었을 때 이게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천안에 딱 가면 되게 죽은 도시 같아요. 선배님도 코로나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재난 문자를 딱 받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의 사건 사고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좀 논란이 많았던 게 네. 우리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말하자면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다툼도 다툼이지만 네. 검찰에서도 그렇죠. 상당히 예. 난감할 것 같아요. 정황만 있고 증거는 없는데 네. 사실 증거 없으면 무죄 나오죠. 네. 순천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 말이나 언행이나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행동이나 봤을 때 진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에 난 그 존속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까지도 강원도 내에서 존속 살해 발생 건수가 16건이 발생을 했답니다. 존속 살해의 경우에는 범인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니. 지금 이제 가정폭력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있어서 피해자를 분리를 시키고 가해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거든요. 순천시 동선 공개의 이 상호명 공개.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였던 아.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그 오늘 쭉 코로나19 상황들에 대한 강원도 내 상황들하고 방역 당국의 조치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일단 12월 3일이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좀 잘 치르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관심 갖고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 수능 때는 맨날 했었던 응원전도 못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시험장 앞에서 교문 단체 앞에서. 응원들 다 네. 금지가 됐죠. 관련해서 21일 날 춘천에서 임용시험이 있었는데 네, 아, 네. 거기서도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럼 수능에 대한 이 방역 대책이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21일 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시험을 봐서 그 사람이 확진을 받았는데 또 웃긴 게 21일 날 임용시험을 보고 그 다음 날 그 학교에서 토익 시험을 봤어요. 토익 시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서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12,300명 네. 정도가 수험생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뭐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것도 특별방역 대상으로 지금 네, 정해가지고 하고 있고 23일부터 고3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네. 했고 26일부터는 고등학교 1, 2학년도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예. 이번만큼은 정말 좀 집중해가지고 잘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게 한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올해 그 국회의원 총선거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를 할 때도 개인 방역 수칙 지키고 발열 체크하고 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심지어 확진을 받은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강릉하고 원주 의료원에 시험실을 따로 마련을 해두겠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올해 대입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참 어려워요. 네. 연초부터 학교도 못 나가고 뭐 대면 수업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와중에 또 내신 관리하랴 수능 시험 준비하랴 참 유례없는 한 해인 것 같은데 아무튼 12월 3일 수능까지 마무리를 잘 해서 속에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긴 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김장철입니다. 네네네. 김장철이라서 그러니까 철원에서도 김장으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예. 급속도로 퍼졌는데 예. 철원에서 제가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 파티라고. 아 김장에서 다 네, 연쇄 김장 감염이 파티. 된다. 네, 대환장 파티가 아니라 김장 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 집 김장을 하면 옆집에서 와서 그렇죠. 도와주고 이렇게 품앗이 형태로 네. 하고 있는데 다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시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뭐 안산에 가서 김장하다 걸려온 원주 확진자도 있고 철원 내 지역에서의 그렇죠. 이런 이게 있어서 좀 그래서 김장을 담글 때 좀 마스크를 좀 다 쓰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올해 한 번은 김장을 좀 건너뛰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얼마 전에 또 강대규 변호사님처럼 나오지 않으셔도 이렇게 반고정. 네. SNS를 통해서 네. 이제 춘천시 동선 공개의 이 상호명 공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쓴소리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이 상호명을 뭐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맘카페에서 네.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춘천시뿐만 아니라 원주에도 뭐 이런 논란이 네. 좀 많았었잖아요. 동선 내 이제 상호명을 뭐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해야 된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춘천시가 저희도 이제 요청을 계속해요. 기자들이 네.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누가 갔었냐 네. 이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차례 요청을 해요. 진짜 각 언론사들이 예. 어디 누구 어디 갔죠 막 물어보면 답변은 한 줄 옵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부에서 균형한 이게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확진자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 비공개. 네. 다 모집하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는 공개로 네. 하는데 공개가 되면은 그 가게는 좀 타격이 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좀 덜해요. 처음에 춘천에 처음 나왔을 때 뭐 피자집 네, 이따 네. 거론되면서 네. 거긴 아예 폭망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게 그 식당을 폐쇄하지 않고 그냥 소독하고 네. 4시간 후에 다시 이제 영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바뀌어서 되는데 좀 시민들은 불안한 게 있죠. 내가 거길 갔었나? 거기가 어디지? 뭐 이런 게 많은데 맘카페는 정말 와 실시간으로 올라요. 근데 이게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으면 굳이 공개를 할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려내지 못하는 경우에 빨리 지금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아까 지금 이야기한 그 화천의 네. 그 저 음식점처럼 거기 왔다 간 사람들 그 시간대 누군지를 가려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재난 문자를 통해서 거기 혹시라도 왔다 가신 분들은 검사 받으셔라 이렇게 이제 오픈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마치 맘카페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알아내서 이렇게 오픈하는 거는 자칫하면 이거는 뭐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 더욱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낙인 효과들도 분명히 있고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오늘 계속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전문가별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 개인 신상 뭐 확진자 신상을 턴다거나 아니면 그 음식점에 오픈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하는 자료 외에 또 하나의 정보 출처지가 되면 거기가 뭐 확인된 신뢰성을 담보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그 최초에 춘천에서 났을 때 네. 맘카페에서 막 올라왔었어요. 네. 뭐 어디 갔더라. 근데 춘천시가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맞지 않는 동선들이 껴있다 네, 보니까 네. 춘천시가 이거는 가짜 뉴스다. 네. 이거 관련해서 처벌하겠다. 네, 이렇게 네. 말도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좀 맘카페에서는 엄마들이 네. 좀 많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막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해 뭐 자기한테 문자 온 거 이런 거를 막 취합을 해서 쫙 저 문자 받았어요. 어디 문자 받았어요. 이거를 쫙 취합해서 동선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맞는 경향도 있는데 오히려 안 맞는 그렇죠. 것도 좀 있어서 이건 좀 많이 가려야 될 것 같고. 아니 최근에 그 맘카페하고 또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 확진자 숫자가 800만까지 늘어갔다는 어떤 실시간으로 뭐 몇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확 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도 출입 기자들이 아마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안감을 자꾸 증폭시키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더 그렇게 불안으로 내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어떤 확진자 숫자라든지 또 신규 확진자 또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어떤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 외에 맘카페에서 자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해갖고 한다는 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춘천에 뭐 초등학교에서 확진자 무더기 한 명이 걸려서 뭐 이렇게 애들 전수조사를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맘카페 회원인데 막 보다가
오빠 이거 봐 보여줬는데 어느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네. 그 40몇 번 확진자가 뭐 어딜 돌아다녔고 어딜 돌아다녀서 뭐 며칠 동안 검사를 안 받고 막 이걸 쭉 댓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네. 이게 하자마자 삭제. 아. 이게 요즘에 이게 워낙 가짜뉴스 이런 게 처벌하다 보니까 누군가 올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도 누군가 연락을 해줘. 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확 올라왔다가 처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제하는 좀 분위기로. 자제하는 분위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맘카페 내에서 그런 거를 정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된다. 삭제 조치하고. 그래서 춘천시가 아마 춘천시는 맘카페에 이 정보를 줘요. 거기가 제일 이제 커뮤니티가 빠르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여기 그렇죠. 확진자 발생 이렇게 딱 예, 넘기는데 예. 거기 댓글을 보면 장난 아니에요. 뭐 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동선을 빨리 공개하라, 뭐 상호명을 공개 왜 안 하냐 쫙 막 달리는데 엄마들이 앉아서 집에서 너무 열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맘카페 댓글을 좀 가져와 봤어요. 춘천의 맘카페 댓글을 가져와 봤는데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의 댓글도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확진자들도 이제 치료 끝나면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하는 춘천 시민입니다. 저는 감염 후유증보다 사회 인식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접촉자가 파악이 됐는데 공개하는 건 영업장 손실이죠. 이후에 우리가 모르고 갔다 해도 소독은 끝난 상태고요. 또 개인정보가 밝혀져서 피해가는 건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CCTV, QR코드, 방명록 다 잘해 놓으시니까 접촉자 네. 파악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불안감 조성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올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른 곳 접촉자 파악이 되면 다 비공개로 돌립니다. 네. 오히려 공개 목록이 많다는 건 방문자 기록이 허술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비슷한 그 논란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방역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원주시가 또 팀 예, 운영하고 예, 예.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그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런 게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돌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사건 말고도 또 춘천에 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 중이기도 한데요. 좀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거는 네. 이 아이의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아빠가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멍이 들어 있고 네. 뭐 얼굴에 이제 뭐 멍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전말이 조금씩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따로 살고 있는데 엄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집에. 네. 그러니까 둘이 좀 다퉜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집을 나간 사이에 엄마 남자친구가 애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 친아빠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추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때린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뭐 복잡하게 이제 얽힌 내용은 있지만 이게 지금 공분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바로 전에 인천에서 그 입양했던 애를 폭행해갖고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춘천에서도 어린아이를 자기하고는 사실은 피가 섞이지 않은 애잖아요. 자기 여자친구의 아이니까. 근데 여자친구한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해서 그 아이를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한 번만 폭행을 한 거냐 여러 번 폭행한 것 같다. 또 그 CCTV도 또 마침 또 폭행하기 전에 꺼놓고 뭐 이런 게 상습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까지 이른 건데 요거는 지금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사실 뭐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때렸는지도 명백하고 피해도 정도 너무 사진 심하니까. 보니까 너무 네, 마막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한참 된 상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송치돼서 아마 검찰에서도 조만간 법원으로 이제 네. 재판을 넘길 것 요거는 같습니다. 요 내용 보면은 일단 이게 처음에 신고가 들어간 게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 네, 다음 날에 등원을 했는데 애가 갑자기 코피를 쏟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머리에 좀 상처가 있고 점점 이렇게 멍이 들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이제 신고를 학대 의심 상황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어린이집 원장 같은 이게 보육시설의 장은 이거를 보면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의무 네. 사항이거든요. 어린이집 또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계신 그렇죠. 분들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하자면 의무 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때로는 보면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또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은 자기는 교사가 그런 일을 하거나 뭐 갈 건 하면은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안 하면은 또 처벌을 받는 그런 제도. 예, 그렇게 된 상황이네요. 네네. 다행히 요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이나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이건 분명히 폭행에 의한 게 맞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해서 신고를 한 거라서 이걸 아까하고 좀 대비시켜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더 큰 사건이 또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발견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네, 그럼 이렇게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파악해본 결과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발생 현황 통계가 있는데요. 예. 상당히 계속 매년 늘고 있어요. 보니까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552건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981, 2배 가까이 늘었고 그 다음엔 1069, 그리고 2018년에는 1219, 지난해에는 1836. 그러니까 꾸준히 300건, 400건 이상씩 계속 늘고 있는 게 이게 원래 있던 게 발견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발견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2019년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그 전해보다 50.6%가 증가를 했고요. 2013년에 비해서는 9배가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신고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동해, 태백, 삼척, 성선인데 619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근데 72.5%에 달하는 449건이 친부가 255, 친모가 194였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는 0세에서 5세가 99, 6에서 10세가 216, 11세 이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초등학생 가면서 하고 싶은 거 많고 이럴 때 이제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거. 근데 맞습니다. 좀 전에 지금 나온 그 지역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피해 아동들의 그 가해자들이 보통 이제 친부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정확하게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폭행이 일거나 또 부모가 경제적으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가 우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의무가 부모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벗어나면 지금 피해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그 아동 쉼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우리 강원도 내 5곳이 있는데 춘천에 2곳, 원주, 동해, 속초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5곳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에 있는 피해 아동들은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아동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갈 때가 이제 속초로 가거나 춘천으로 가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 농촌이나 뭐 어촌이나 뭐 산촌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런 피해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쉼터조차도 없어서 더 고통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런 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좀 되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존속살해 아동학대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볼까요? 한 줄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 이 가족 간의 범죄, 그다음에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결국은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엄연한 범죄는 가족이란 이름으로도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네.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반드시 구하라.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저 자막에 이 가정 학대 피해를 받는 분들 이거 저 연락처도 하나 좀 넣어주세요. 네. 사무실 전화. 보시면 좀 용기를 내고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